문경수의 우주로 가는 밤.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을 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지구는 태양빛을 반사해 자신의 존재를 빛으로 드러내는 행성입니다. 태양계 안에는 빛을 내진 못하지만 행성과 행성 사이를 떠도는 작은 천체, 바로 소행성이 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행성의 DNA를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무시무시한 소행성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소행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우주의 정보와 자원을 품고 있습니다. 흔히 소행성을 태양계의 비밀을 담은 타임캡슐이라고 부릅니다. 그간 행성 탐사에 밀려 관심에서 멀어졌던 천체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인 탐사가 시작됐는데요. 바로 이틀 전 3억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 베누에서 반가운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오늘 우주로 가는 밤에서는 나사 탐사선 오시리스 렉스의 소행성 탐사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경수 과학탐험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사에서 처음으로 소행성에 착륙을 했고 샘플을 수집하는 데 성공했다. 그렇죠. 처음인가요? 이게 인류 역사상 처음인가요? 처음은 아니고요. 네. 처음은 아니죠. 네, 이미 다른 나라가 소행성 탐사에 성공을 일본? 했고, 그렇죠, 일본이죠. 네, 제가 들었던 것 샘플까지 같아서 가져왔던 적이 있었는데, 네. 나사가 그에 비하면 좀 늦었죠. 네, 다른 곳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 네. 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문득 일본이 성공했다고 맞습니다. 자축했던 게 제가 기억이 네네. 나서. 근데 이번에는 어떤 거였어요? 네, 일단 그 미국 현지 시간 21일 날이었는데요. 그 나사의 소행성 탐사선인 오시리스 렉스가 이 지구에서 3억만 킬로 떨어진 소행성, 바로 베누라는 곳인데요. 네. 그 표면에 다가가서 착륙에 성공을 했고, 또 암석 표면을 채집해서 지구로 이제 본격적으로 귀환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암석을 채집하는 과정이 되게 재밌습니다. 네. 일단 그 탐사선이 지표면에 착륙을 한 다음에 로봇팔에서 질소가스를 표면으로 발사를 합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질소가스에 의해서 아무래도 그 표면이 튀어오르겠죠. 네, 그렇죠. 튀어오르는 자갈이랑 모래를 이 팔 끝에 달린 이 도너츠 모양의 채집기로 모아서 네, 그런 다음에 다시 추진기를 발사해서 다시 지금 이 소행성 베누를 돌고 있는 탐사선과 도킹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구로 2023년도에 귀환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설명하신 것만 들어도 네. 단계가 굉장히 여러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 소행성이 움직일 테니까 그렇죠. 거기에 접근해야 되죠. 네. 그리고 소행성과 거리를 거리를 일정하게 떨어뜨린 모체가 있을 네.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안 되면 거기서 착륙선을 내려보내서 맞습니다. 네. 착륙선이 가서 채취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그렇죠. 벗어나고 접선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달 탐사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네, 크기만 굉장히 줄어들었을 뿐이지. 그러니까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일 것 같은데 네. 이게 소행성 베누를 특별히 탐사 목표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이 베누 같은 경우에는 태양 궤도를 돌고 있는 소행성입니다. 근데 6년마다 한 번씩 이 지구 곁을 스쳐 지나갈 때 그때 이 지구랑 충돌 위험이 큰 행성으로 이제 해마다 분류가 되는데요. 근데 확률을 따져 보니까 지금이 21세기인데 네. 22세기 말에는 2,700분의 1 확률로 지구랑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확률이 높은 거네요. 네, 그러면. 그래서 어쨌든 그런 확률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나사가 이제 2016년도에 이 탐사선을 발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도착한 다음에 이 베누라는 소행성을 돌면서 뭐 크기도 측정을 하고 또 모양에 대한 여러 가지 탐사를 수행을 마친 다음에 드디어 며칠 전에 이 베누에 착륙을 해서 그 샘플을 확보한 거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지구를 스쳐가면서 계속 그렇죠. 주기를 갖고 도는 것이니까 네. 아무래도 눈에 띄었고 네. 또 접근하기도 좀 상대적으로 쉬웠던 것이기도 맞습니다. 하겠네요. 그 지구 궤도를 돌 때 그 지구 중력에 의해서 파편이 많이 튀기는 소행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면서도 파편을 튀겨요? 네, 그렇죠. 그래도 네,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게 이번 미션 중에 하나죠. 그 원인도 네네. 파악해야 하기야 계속 소행성이 도는데 갑자기 쪼개져가지고 그렇죠. 지구하고 충돌할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그런 확률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근데 소행성이 그게 얼마네요, 크기가 뭐 글쎄요, 그 크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단 이 베누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베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직경으로 치면은 예. 뉴욕이 한 2배 정도. 뉴욕의 네. 2배요? 네네.
어마어마하게 그래요. 저는 뭐 무슨 한 뭐 길이 500m 네. 뭐 이 정도일 줄 뭐 몇백 미터 뭐 이런 정도 수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게 지구하고 충돌한다 그러면은 거의 뭐. 지구 종말에 오는 건가요? 네. 근데 이렇게 빨리 지구도 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지금 태양계를 네. 태양을 주변을 공전하고 있지만 네네. 이 소행성은 어느 정도 빨리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돌고 있는 물체에 어떻게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앞서도 이제 그 간단히 이 탐사선이 미리 이제 2년 전에 도착을 해서 여러 가지 정찰들을 했다고 이제 소개를 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이 탐사선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인 탐사선이랑 착륙선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소행성에 도착하자마자 이 바로 착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이 궤도와 지형을 정찰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착륙을 하려면 또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 우리가 보통 로켓이 우주로 발사를 하면 지구를 몇 바퀴 돌아서 그 원심력을 이용해서 행성으로 날아가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 소행성 주변에 있는 작은 소행성을 몇 바퀴 회전을 해서 네. 그 일명 스윙바이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힘을 얻어서 이제 착륙선을 표면으로 발사시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도 그 표면에 머물렀던 시간이 되게 잠깐이었는데요. 뭐 기존에 착륙했던 그 소행성 탐사선들을 보면 이 탐사선 그 몸체 밑에 송곳 같은 그런 그 뾰족한 막대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발사를 해서 그 송곳 같은 막대가 표면에 박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게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샘플을 수집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근데 기회는 한 번밖에 없겠죠? 한 번밖에 없는데 뭐 그럼 이따 가다가 이렇게 잘못하다가 옆으로 그렇죠. 쓰러지거나 튕겨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튕겨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튕겨 나가고 또 이제 전혀 그 착륙 목표로 그 정하지 않았던 예. 그 태양빛이 안 들어오는 곳에 착륙하는 경우도 있어서 네, 그렇게 결했을 경우에는 거의 그럼 실패로 돌아가는 실패죠. 거 아닙니까? 네. 이번엔 근데 다행히 성공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소행성이라고 우리가 흔히 뭐 얘기하잖아요. 행성은 굉장히 큰 거, 그렇죠. 소행성은 좀 작은 거. 네. 뭐 기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네, 어찌 보면 되게 간단하면서도 복잡한데 예. 일단 이 소행성은 행성보다 작기는 하지만 어쨌든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보통 이 행성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이 수많은 물질들이 충돌하고 뭉쳐지면서 네, 그렇게 이제 행성으로 이제 크게 진화가 되는데 네. 이 소행성은 행성 크기로 진화하지 못한 천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태양계에 있는 이 소행성들은 화성과 목성 궤도 사이에 있는 그 소행성 떼에 존재를 합니다. 거기를 정말 떼처럼 이렇게 몰려다니는데 네. 지금까지 발견된 게 약 23만 개 정도가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예. 이 23만 개의 질량을 다 합쳐도 이 지구의 100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다 합쳐도 지구의 10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노 같은 이 소행성은 정말 사이즈가 큰 거고 네. 나머지는 되게 사이즈가 정말 작죠. 네. 우리가 뭐 우주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그렇죠. 이렇게 먼지처럼 막 이렇게 둥둥둥 떠 있는 네네. 그 정도 크기 그렇죠. 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럼 이게 지금 이제 미국이 이번에 두 번째는 아닐 거고, 그렇죠. 일본이 먼저 성공을 했고, 네, 일본도 맞습니다. 그때 성공했던 소행성이 약간 땅콩 모양 비슷하게 생겼던 걸로 제가 기억을 맞습니다. 하는데. 네네네. 맞아요? 네. 미국이 소행성 탐사가 일본보다 늦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그 가장 큰 이유는 그 미국의 행성 탐사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거의 대부분의 태양의 행성에 탐사선을 보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행성까지는 이 자원과 여러 가지 비용들이 집중되지 못했던 거죠. 네, 근데 그런 틈새를 노리고 이제 후발 주자인 일본이나 유럽의 이런 나라들이 소행성 쪽에 오히려 더 집중을 해서 이런 성과들을 먼저 얻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먼저 가가지고 성공했다 뭐 이런 거 말고도 네. 소행성의 비밀을 캘 만한 뭔가 네. 이렇게 성과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성과를 우리가 먼저 가져갔다고 좀 자랑을 해야 되는데 네. 저 볼 때는 일본도 먼저 뭐 착륙했다 하는 데는 성공했다. 우리 네. 정밀 기술이 이 정도로 뛰어나다. 네, 네. 이거 자랑한 거는 봤지만 네. 그 다음에 엄청난 성과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행위 자체가 사실은 지금 의미가 있는 그럼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소행성 탐사했을 때 그때 일본의 소행성 이름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어떤 거였어요? 하야부사 탐사선이었습니다. 하야부사. 그렇군요. 근데 그때 암석 갖고 온 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일단 그 이 하야부사 탐사선은 거의 소행성 탐사의 뭐 레전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 레전드라고 불러요? 이제 원래는 2003년도에 발사를 해서 그 네. 2007년도까지 샘플을 갖고 지구로 귀환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우주 소행성까지 날아가는 과정 안에서 이 태양광 전지가 태양빛의 직사광선에 맞는 바람에 네. 이게 파손이 됩니다. 그리고 출력이 저하되다 보니까 예. 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그리고 이제 착륙할 때도 착륙선이 있었는데 일단 그 1차 시도 때 그 행성 표면이랑 부딪혀서 박살이 납니다. 그래요? 네,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그냥 올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일본 작사에서 아예 이 탐사선 자체를 그냥 이 소행성에 충돌시킨 겁니다. 예. 네, 그때 부서지는 파편들을 모아서 이제 가져오려고 했는데 일단 거기까지도 성공을 했는데 그때 너무 훼손이 많이 돼서 네. 통신이 끊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적처럼 7년 만에 다시 통신이 돼서 무섭다. 네, 그래서 정말 그 기적 같은 일인데 2010년도에 네. 호주 우메라 사막에 그 소행성의 샘플을 담은 캡슐이 떨어진 거를 회수했고요. 그래서 그 기네스북에도 올랐습니다. 인류 최초로 달 이외의 천체에 착륙하고 그 샘플을 채취해서 지구로 귀해놨다. 네, 이런 부분에 기네스에 올랐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뭐 무슨 영화 같은 스토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일본의 그 당시에서 정말 영화로도 이게 만들어졌고요. 뭐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엄청난 서브컬처를 만들어냈죠. 그거는 제가 못 봤는데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 다음에 또 보낸 건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2006년도에 예. 6년도가 아니구나. 2014년도에 하야부사 2호가 발사를 했고요. 작년에 무사히 도착을 해서 또 역시 류구라는 소행성에서 이 암석 샘플을 수집을 한 다음에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12월 달에 똑같은 호주 우메라 사막으로 착륙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런 건 공유 안 하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암석이나 이런 거 갖고 왔다 그러면은 진짜 중요한 거는 국가 기밀로 숨기고 뭐 논문으로 발표할 것만 조금 발표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 공개하는 거예요? 일단 뭐 희소성의 가치가 있긴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하야부사가 갔을 때 갖고 왔던 샘플이 6mg밖에 안 됩니다. 6mg요? 네, 6mg인데 이번에 그 나사에서 가져오는 샘플이 그거의 한 몇 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나사가 체면을 좀 살린 거고요. 아무튼 워낙 소량이다 보니까 나눠서 연구하기는 어렵고 본인들이 연구해서 그 연구 논문을 인용할 수 있긴 할 수 있겠죠. 저는 뭐 이렇게 이 돌멩이 하나 이렇게 뚝 떼가지고 오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근데 지금 유럽도 소행성 탐사에 열을 올리고 있지 않나요? 네, 정확히 말하면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소행성은 아니고요. 인류 최초로 해성에 착륙을 해서 해성요? 네, 해성입니다. 그 소행성 같은 경우에는 꼬리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해성 같은 경우는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 위에서 뭐 먼지나 가스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꼬리를 만들게 되는데 어쨌든 규모가 큰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2004년도에 발사를 했던 그 해성 탐사선이 10년 동안 날아가서 그 해성에 착륙을 했고 이제 샘플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얘도 문제는 뭐냐면 착륙은 잘 했는데 약간 좀 문제가 생겨서 튕겨 나갔습니다. 그래서 해가 들지 않는 곳에 바뀌다 보니까 태양빛이 전달이 안 되니까 동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얘도 전지가 그냥 전지가 나가서 그냥 7개월 동안 약간 통신이 끊어졌다가 또 7개월 만에 또 기적적으로 이 소행성의 방향이 바뀌면서 잠깐 송신이 됐는데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죽게 된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착륙했지만 곧 잠깐 몇 분 사이 동안만 보내온 데이터만 하더라도 연관 가치가 어마어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 개념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10년을 날아가가지고 착륙하려고 그러는데 튕겨나가거나 아니면은 햇빛도 안 받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렇죠. 보는 사람들은. 근데 지금 우주 탐사가 그 산업적인 영역으로 상업 그렇죠, 맞습니다. 뭐 우주인 내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뉴 스페이스라고 많이 부르고 있죠, 요즘에. 그런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소행성 탐사가 행성 탐사보다 더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네, 일단 그 소행성을 연구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우주 광물을 채굴을 해서 그거를 뭐 경제적 부가가치로 만들겠다라는 또 의지가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주목받는 나라가 또 의외인데요. 룩셈부르크가 가장 이쪽 분야에 발달해 있습니다. 룩셈부르크 진짜 작은 나라인데. 작은 유럽에 대해서 작은 나라인데 2017년도에 그 구글의 공동 창업자였던 레리 페이지가 플래니터리 리소스라는
이 우주 광물 채굴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네. 여기 최대 주주가 룩셈부르크입니다. 아, 네. 룩셈부르크가 금융 그렇죠. 원래는 철강으로 시작했다가 네. 금융으로 옮겼는데 음. 금융마저 약간 어려워지니까 이제 아예 우주 자원 쪽으로 가겠다고 국가 차원에서 여기 투자를 한 거죠. 되게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원도 부족하고 네. 기술력도 없다 하더라도 이제는 돈을 투자하면은 그럼요. 우주 개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와버렸다. 네, 지분이 생기는 거니까 네,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죠. 이 소행성 하나를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얘기가 많네요. 참 우주 탐사라고 하는 게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른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지금 현실에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오늘 소행성 얘기한 날 오늘은 어떤 곡을 갖고 오셨나요? 네, 제가 검색을 하면서 소행성이라는 노래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 그래요? 들어보고 나서 네. 아이돌 그룹 펜타곤이 부른 소행성이라는 노래를 골라봤는데요. 네. 네, 가장 소행성의 어떤 그 원리를 감성적으로 잘 풀어낸 것 같습니다. 네. 크기는 작지만 23만 개의 소행성은 오늘도 우주의 균형을 유지하며 태양 궤도를 돌고 있다. 지금까지 우주로 가는 밤 문경수 과학탐험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